네, 코로나19 비상 특집 전용회 뉴스온 시작하겠습니다. 11일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확진 환자는 7,75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이 신규 환자 수는 242명 증가했습니다. 서울 구로 콜센터에서 집단 발병이 발생해 수도권 확진 환자 수가 늘었습니다. 모두 76명으로 전체 신규 확진자의 31.4%를 차지합니다. 이탈리아 누적 확진자 수는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잠시 후 봉쇄 사흘째를 맞은 밀라노에 거주하고 있는 유학생을 연결해 현지 상황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구로 콜센터 집단 발병 소식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취재 중인 이수진 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이 기자, 오늘도 선별 진료소에 시민들이 몰렸습니까? 네, 어제와 비교하면 그렇진 않습니다. 어제는 건물 옆으로 50m가량 긴 줄이 이어졌었는데요. 현재는 한두 명의 주민들만 간간히 와서 검사를 받고 있습니다. 구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주민들이 어제 와서 검사를 받은 것 같다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어제 이곳에서만 총 436명의 주민들이 검사를 받았습니다. 검사 결과는 이르면 오늘 오후쯤에 나올 것으로 보입니다. 이 콜센터 확진 환자 수가 90명이 넘었다고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집계된 확진 환자는 몇 명입니까? 네, 서울 65명, 경기 13명, 인천 15명으로 공식 발표에 따르면 총 93명입니다. 하지만 시도 단위 통계에 집계되지 않은 확진자들도 각 지자체에서 계속해서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강서구청도 오늘 10시쯤 확진자 3명이 추가로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현 시점에서 최소 96명 이상인 것으로 보입니다. 네, 구로 콜센터 직원 가운데 신천지 교인도 확인이 됐는데 당초 서울시 발표했던 2명보다 느렸다지요? 네, 그렇습니다. 중앙대책방역본부는 구로구 콜센터 직원 중에 신천지 교인 5명이 확인이 됐다라고 밝혔습니다. 이들 모두 지금은 음성 판정을 받았는데요. 방역당국은 콜센터에 신천지 교인들이 더 있는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도 브리핑을 열고 대책을 내놨죠? 네, 서울시는 집단 감염 우려가 높은 콜센터에 대해서 행정명령을 내려서 재택근무로 전환하는 등의 방안을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서울시의 감염자가 늘어나고 있는 만큼 이달 말까지 700여 개, 4월 중순까지는 1,000여 개의 음압병상을 확보해서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 구로구에서 JTBC 이수진입니다. 오늘 이슈온 코로나19 비상특집으로 이어가겠습니다. 명승권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최진봉 성공회대 교수, 전지현 변호사, 임지수 기자 스튜디오에 나와 있습니다. 네 분 어서 오세요. 네, 먼저 현재까지 코로나19 상황을 좀 짚어보겠습니다. 임지수 기자, 발표된 내용부터 한번 짚어볼까요? 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어제 하루 사이 코로나19 국내 확진자 수가 242명 늘었다고 밝혔습니다. 오늘 오전 0시 기준으로 누적 확진자가 7,755명입니다. 확진자 중에 사망자는 6명 늘어서 60명으로 확인됐습니다. 전체 확진자 중에서 사망한 사람의 비율을 나타내는 치명률은 0.7%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별로 보겠습니다. 대구는 131명 늘어난 5,794명으로 확진자가 가장 많았고 네. 다음으로 경북이 1,135명입니다. 242명 추가 확진자 중에 52명이 서울에서 나와서요. 18명이 나온 경북 지역보다 많았습니다. 이로써 서울 확진자 수가 193명, 그리고 경기 지역도 12명 늘어서 175명이 됐습니다. 네, 박원순 서울시장은 구로 콜센터 관련 93명의 확진자가 발생했다고 밝혔습니다. 전지현 변호사, 그러면서 박 시장 민간 콜센터에 대한 폐쇄 명령 관련된 발언을 했죠?
그러니까 민간 콜센터는 이번에 확진자가 발생한 구로 콜센터뿐만 아니라 네. 일반적인 민간 콜센터를 말하는 것 같은데 감염병 예방법을 고려한다고 하더라도 확진자가 나오거나 뭔가 이런 감염병 병원체에 오염되지가 않은 일반적인 민간 콜센터에 일괄적으로 폐쇄 명령을 하는 거는 좀 논란이 있어 보여요. 네. 그래서 아마도 수용이 가능한 이런 행동 수칙들을 따르도록 권고를 하고 또 이런 민간 업체에서도 지금 상황이니만큼 그걸 안 받아들일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협력하는 차원에서 이루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근데 그건 또 그 콜센터 직원 가운데 신천지 교인 이야기가 또 나왔죠. 네, 구로 콜센터 확진자 중에서 네. 콜센터 직원 중에서 확진자가 아니라 직원 중에서 신천지 신도 5명이 있었다고 하는데 네. 검사 결과 모두 음성으로 밝혀졌습니다. 예, 그렇군요. 근데 최진종 교수님, 네. 서울에 이어 대구 달서구에서도 콜센터에서 관련돼서 환자가 지금 확인이 되고 있죠. 그렇습니다. 10일 대구시의 발표에 예. 따르면요. 달서구의 모 콜센터 직원 5명이 지난달 말부터 최근까지 순차적으로 확진이 된 걸로 네. 알려지고 있습니다. 조금 우려가 되는 것은 이 콜센터가 대구 신천지 교회에서 약 900m 떨어진 곳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 네. 이런 점들이 우려되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인근의 또 다른 콜센터에도 지난 5일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니까 네. 문제는 이게 서울뿐만 아니라 다른 지역에 있는 콜센터들도 근무 환경이나 여건을 보면 상당히 감염이 빠르게 확산될 수 있는 조건에서 근무를 하고 있기 때문에 네. 확진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양상을 보이고 있어서 우려가 되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현재 전국에는요, 그 구로 콜센터 같은 콜센터 성격이 많습니다. 그 현황과 또 운영 실태에 따라서 이 앞으로의 확산의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는데, 임 기자, 지금까지 좀 확인되고 있는 실태는 어떻습니까? 네, 콜센터는 네. 전국에 745곳, 서울에만 417곳이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네. 통계청 통계에 따르면요, 전국 콜센터 수가 2006년에서 2017년 사이에 1.8배 늘었다고 하고요. 네. 종사자 수도 같은 기간 7만 5천여 명으로 2배 이상 뛰었다고 하는데요. 그렇군요. 그리고 저희 JTBC 취재진이 일부 콜센터 직원, 노동자들을 좀 만났는데요. 그들 중에 많은 수가요, 이 터질 게 터졌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관련 내용 듣고 이야기 이어가겠습니다. 30cm, 50cm 정도 이렇게 떨어져 있어요. 신천지 예배 드리는 그거는 그냥 일상 다반사예요. 그렇게 붙어 있는 게. 언제 곧 콜센터에선 분명히 터질 것이다. 잘못 알아듣고 민원이 발생하는 경우도 생길 수도 있고요. 다 또 상담원의 책임이에요. 마스크를 쓰고 업무를 하시는 분들은 100명이면 10명? 뭐 자리가 나면 오늘은 이 상담석에서 일하고 다음 날에 누가 또 안 나온 사람이 있으면 그 자리에 가서 또 전화 받게 하고. 오후되면 다른 사람이 오면 그 자리에 그 같은 헤드셋을 일단 쓰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처음에 화장이 이제 묻잖아요. 아, 이거 남은 거를 내가 지금 잠깐이라도 쓰는데 조금은 기분은 좋지 않죠. 네, 정부는 주로 콜센터 같은 이 집단 감염이 증폭 집단으로 2차, 3차 감염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고 그러는데요. 명 교수님, 이 지점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일단 뭐 지금 현재 보면 그 가장 중요한 게 네. 이 집단 시설에서 밀접 접촉한 상황에서 발생이 잘 되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이전에 맨 처음에 나왔던 게 신천지 그 교인들 네. 아주 밀접 접촉을 하면서 아주 오랫동안 대화를 하면서 그런 것을 발생하는데, 사실 뭐 맨 처음에 우려했던 거는 이제 그 다음에 또 요양시설 예. 그리고 이제 병원 시설, 네. 그거 말고 이제 지금 이번 콜센터처럼 아주 그 좁은 공간 안에서 아주 가까운 뭐 1m 이내의 공간 안에서 지속적으로 말을 하면서 비말이 튀는 상황에서 네. 감염이 된 거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계속해서 이런 뭐 2차, 3차 좀 더 확장될 가능성은 충분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네. 정부 당국 차원에서는 그동안 이제 병원이나 이런 요양시설뿐만이 아니고 이런 밀접 접촉 오랫동안 작업하는 이런 공간들에 대해서 좀 특별히 예. 좀 방역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네, 이번 그 구로 콜센터 사건을 계기로요, 일부 콜센터의 열악한 환경 부분이 이제 드러나고 있는데, 이 관련해서 정부가 오늘 이 콜센터에 대해서 그 콜센터 등 밀집 사업장에 대한 어떤 감염 관리 가이드라인 제시 계획을 제시했죠, 임지수 기자. 네, 그렇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사업장과 시설에 대해서는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예. 주기적으로 환기와 소독 등을 실시하도록 하는데 또 그리고 발열 여부도 체크하도록 하는데 이것을 전담하는 직원을 지정하는 방안 그것을 좀 구체화해서 배포하기로 했습니다. 네. 특히 뭐 콜센터와 비슷한 다른 고위험 사업장들을 좀 정의를 했는데요. 노래방이나 PC방 그리고 네. 클럽 그리고 이제 곧 개학이 되고 나면 또 학원이나 학교도 되겠습니다. 네. 그런 곳에서 비말 감염의 우려가 있고 밀집된 공간에서 이 사업장이 지침을 지키지 않더라도 당장 영업 정지 같은 것은 할 수 없겠지만 지자체의 판단에 맡겨서 또 네. 강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한시죠. 이 콜센터 노조가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어떤 내용이 있었습니까? 네, 민주노총 서비스 일반노조 콜센터 지부의 기자회견이었습니다. 예. 먼저 근무 실태에 대해서 짚었는데요. 콜센터는 120cm의 책상이 다닥다닥 붙어 있어서 네. 많게는 수백 명이 모여서 하루 종일 말을 한다. 네. 그리고 화장실도 대기를 걸고서야 쓸 수 있는 환경이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마스크를 쓰고 일하면 침 범벅이 돼서 스트레스가 클 뿐 아니라 고객의 항의도 두려워서 사실상 그럴 수 없는 현실이라면서 예. 이건 구조적으로 또 예고된 인재였다라고 지적을 했습니다. 예. 코로나 사태가 아니더라도 뭐 독감부터 눈병 같은 그런 감염성 질병이 발생하면 늘 취약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돈 문제 때문에 재택근무 환경을 마련해오지 않은 탓이라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관련 위생 수칙 매뉴얼도 없었다고 지적을 했고요. 네. 결국 이런 책임은 이 콜센터를 운영하고 있는 원청과 지자체가 나서서 져야 한다라는 말을 했는데요. 콜센터 방역이나 마스크, 손 세정제 등 개인 위생용품부터 열 감지기 설치까지 원청이 책임져야 한다. 그리고 콜센터에게 이 부담을 넘기면 그건 고스란히 노동자들에게 또 전가가 되기 네. 때문이다라고 짚었고 지자체도 각종 혜택을 주면서 이런 콜센터들을 유지해 왔는데 좁은 공간에 많은 노동자들을 뽑을 수 있으니 그게 고용 창출에 도움이 되기 때문이 아니었냐라고 네. 꼬집으면서 제대로 된 실태 파악을 하고 전수조사를 통해서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명승건 국립암센터 가정의학과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 교수님, 조금 전에 임지수 기자 전한 대로요, 노조의 기자회견에서 보니까요, 120cm, 1m 조금 넘는 책상에 앉아서 있고요, 장시간 앉아 있고 또 화장실도 대기 번호를 받고 간다고 그럽니다. 이런 어떤 환경이 바이러스 확산에 분명히 영향을 줬을 것 같은데 어느 정도 영향을 줬다고 볼 수 있을까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특히 코로나19 같은 예. 경우가 그 감염되는 양상이 아주 전형적으로 이런 대구 콜센터에서 예. 밀집 공간에서 그 감염되는 게 가장 최적화된 조건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일단 우리가 좀 그 독감이라든가 결핵 그런 홍역 같은 경우는 네. 공기 감염이라고 해서 에어로졸 감염이라고 해서 공중에 둥둥 떠다니는 게 이 호흡기로 들어오는 거거든요. 네. 다행히 코로나19는 그런 감염이 아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뭐 사람들 많이 모인 공간이라 할지라도 대중 이 바깥 공간에서는 감염되기가 쉽지가 않아요. 네. 근데 문제는 지금 이 콜센터처럼 아주 좁은 공간에서 문제는 계속해서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까? 네. 통화를 하면서 기침이나 재채기로부터 유발되는 비말들이 계속 퍼져나갈 수밖에 없는 네. 환경이거든요. 그래서 신천지 같은 경우에도 일반 교회에서 예배 보는 거랑 조금 다르게 아주 집중적으로 2-3시간 이상씩 같이 뭐 성경을 뭐 읽거나 네. 아니면 뭐 기도 주문을 외운다든가 기도를 한다든가 이런 그 감염이 될 수 있는 특수한 조건들이 있었는데 네. 지금 이런 콜센터가 아주 전형적인 예가 됩니다. 그래서 저는 콜센터뿐만이 아니고 콜센터 좀 유사한 네. 사업장들 시설에 대해서 또 다시 이렇게 돌발적으로 집단 발병할 위험성은 상당히 큰 상태이기 때문에 네. 정부와 보건당국에서는 그 직종들에 대해서 좀 정리를 해서 미리 방역을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입에서 나오는 침 등 이런 비말이 그 상대방한테 도달하기 전에 땅 바닥으로 떨어지면 다행이겠지만 그나마 다행이지만 직접적으로 몸에 닿거나 피부에 접촉했을 때 위험하다는 건데 그만큼 밀폐되고 밀집한 곳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그대로 노출이 된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까지 그 밀접 접촉의 개념은 뭐냐면 일단 1m 혹은 2m 길게는 2m까지도 봅니다. 그러니까 1m나 2m 이내에서 15분 이상 네. 그 감염자와 접촉을 하는 경우는 위험성이 증가합니다. 네. 그래서 이것만 좀 피할 수 있도록 우리가 미리미리 좀 준비를 하면 되는데 바로 이런 콜센터 같은 직업 환경, 작업 환경에 있는 부분이 또 어떤 것이 대규모로 있는지 좀 파악하는 게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근데 이런 거 하면은요, 이 확진 판정을 받은 콜센터 직원들이 많은 수가요, 이 대중교통, 지하철 등 대중교통을 통해서 출퇴근을 하면서
이 접촉자를 그랬기 때문에 접촉자를 찾는 것도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최진봉 교수님. 네, 말씀하신 것처럼 예. 여기서 일하신 분들이 구로나 신도림동만 사는 분들이 아니에요. 네. 서울 전역에 노원구에서 지금 사는 분도 감염이 됐고, 그리고 인천, 그다음에 경기 지역에서 예. 여러 군데서 지금 출퇴근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이분들이 대체적으로 대중교통을 이용하시고, 신도림동 하면 신도림역이 있는데 신도림역 같은 경우 1호선과 2호선이 환승하는 구역입니다. 하루 네. 한 2만 명 정도가 이용하는 것으로 이렇게 알려지고 있어요. 그다음에 거기는 버스도 환승을 많이 하는 그런 지역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서 문제는 이제 이분들이 어느 정도까지, 왜냐하면 4일부터 의심 증상이 있었고 최종 확진 판정을 받은 게 한 일주일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네. 그럼 일주일 동안 이분들이 대중교통에서 이용했겠죠. 또 이분들이 일반 생활하시면서 백화점도 가시고 그다음에 뭐 목욕 시설도 가신 걸로 알려지고 있고요. 네. 마트에도 들어가신 걸로 알려지고 있고, 이러다 보니 지하철 그다음에 대중 이용 시설들 모두 다를 지금 점검을 해야 되는 상황이어서 네. 확진자가 늘어날 가능성은 충분히 있고, 또 지금은 증상이 안 나타나지만 차후에 이분들과 접촉했거나 밀접한 거리에서 접촉했을 가능성이 있는 분들은 증상을 계속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결국 저거죠. 신도림역은 1호선과 서울 지하철 1호선과 2호선의 2호선. 환승역이고, 예, 맞습니다. 또한 1호선이 또 관통하는 곳이고, 예. 또 그런데 이 지하철뿐만 아니라 천재 변호사님, 뭐 마을버스라든지 버스 부분 대중교통도 이용하는 거 드러난 거죠? 네, 그러니까 서울 지역의 교통의 요지에 있는 사업장을 다니는 근로자들은 예. 같은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멀리는 인천까지가 있는데 네. 이게 지하철 한 번만 타고 해서 사업장 가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에 버스를 갈아탈 수도 있고 말씀하신 것처럼 또 이렇게 환승을 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출퇴근 시간에 접할 수 있는 사람들만 쳐도 뭐 많게는 수백 명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인데다가 또 멀리서 각자 이렇게 자신의 생활 영역이 있을 거 아닙니까? 네. 거기서 또 접촉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수도권에서 소규모 지역을 기점으로 해가지고는 확진자가 생기다 보면은 이게 걷잡을 수 없이 퍼져나갈 수 있고, 이번에 구로 콜센터의 확진자와 옆 테이블에 앉아서 밥을 먹었던 남모르는 네. 남성이 또 인천에서 감염된 사례가 있는데, 이렇게 감염의 경로를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들이 많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네, 명 교수님. 그럼 만약에 이 지하철을 탔을 때요, 보통 우리가 성능이 좋은 혹은 뭐 마스크가 있는데 좋든 중간쯤 되든요, 마스크를 그럼 겹으로 쓰거나 두 개를 끼거나 그랬을 때는 훨씬 방음력이 좋은 겁니까? 방어력이요? 일단 뭐 필터가 2배가 되면 예. 더 차단을 많이 할 수 있겠죠, 예. 당연히. 근데 지금 현재 사실 이 부분이 조금 어려운데요. 일단 밀접 접촉 공간에서 그 감염이 잘 돼 있는데, 네. 우리 그 서울만 하더라도 그 1000만 인구에 참 많은 사람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지 않습니까? 지하철이랑 그다음에 버스. 근데 다행히도 지금 지하철이나 버스를 타면서 네. 그 안에서 감염됐다는 근거는 아직까지는 다행히 없습니다. 네. 그래서 좀 뭐 안심이 되긴 합니다만, 뭐 일부 그 중국에서 비디오를 분석을 한 연구에서 보면 네. 또 버스 안에서도 감염된 사례들이 지금 보고는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네. 또 이 부분이 조금 우려스럽기는 합니다. 예. 하지만 현재까지 양상을 봤을 때는 콜센터도 그렇고 신천지 집단에서도 그렇고 병원 시설 대개의 경우는 밀접 접촉 그 특수 시설에서 발생했다는 그런 특징이 있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좀 관리는 필요할 네. 것 같습니다. 네, 잠시 뒤에 이 충북 오송에 있는 질병관리본부에서 중앙방역대책본부의 브리핑이 있는데요. 아직 시작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 전까지 저희는 좀 이야기를 좀 이어갈 텐데요. 명 교수님 좀 계속 좀 질문 드려볼게요. 네. 이번 콜센터 직원 중에 일부 확진자는 약 일주일 전부터 증상이 있었지만 출퇴근한 것으로 좀 나타났습니다. 근데 감염 초기에 바이러스 배출이 많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네, 지금 우리나라 그 환자 사례와 네. 중국의 사례들 연구 결과를 보면요, 바이러스 배출이 가장 많은 시기가 초기로 돼 있습니다. 초기예요. 그래서 한 일주일이나 10일 정도 지나게 되면 급격히 줄어드는 거로 돼 있거든요. 예.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만약에 어느 정도 증상이 심하고 약간 좋아지는 시기에 있어서는 감염력이 좀 적다는 거거든요. 예. 오히려 초기에, 네. 사실 초기에 이 바이러스 배출이 많다면 또 감염 위험성이 높아지는데 알겠습니다. 이 부분이 좀 네. 어렵다는 얘기죠. 예,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19 국내 발생 현황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월 11일 0시 현재 총 누적 확진자 수는 7,755명이며 이 중 288명이 격리 해제되었습니다. 어제 대비하여 어제 신규로 증가한 확진자 수는 240이며 격리 해제는 41명이 추가로 되었으며 사망은 6분께서 추가로 사망하셨습니다.
지역별 현황을 보시면은 아직까지는 그 대구와 경북 지역의 환자 수가 90% 가까이 차지를 하고 있습니다. 어제는 아시다시피 구로 콜센터를 중심으로 한 집단 발병이 보고가 되면서 서울과 인천, 경기의 확진자 숫자가 증가한 상황입니다. 전국적으로 보면은 80.1%는 집단 발생과의 연관성이 확인되었습니다. 기타 산발적인 발생 사례나 조사 분류 중인 사례는 19.9% 정도 됩니다. 전체 집단 발병과의 그 연관성이 확인된 사례 중에 60.9%는 신천지 관련으로 분석하고 있습니다. 서울시 구로구 소재 콜센터 관련하여 3월 8일부터 현재까지 90명의 확진 환자가 발생하였으며 감염 경로 및 접촉자에 대한 역학조사가 계속 진행 중에 있습니다. 90명에 대해서는 직원이 77명, 직원의 접촉자로 분류된 게 13명이 확인되었고 현재 계속 확진 검사가 진행 중에 있어서 확진자의 숫자는 더 증가할 수 있을 걸로 보고 있습니다. 가족 접촉자를 제외한 확진 환자, 종사자 77명은 현재까지는 모두 11층 콜센터에서 근무한 걸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같은 회사지만 다른 층, 7층에서 9층에서 근무 중인 다른 콜센터 직원 553명에 대해서는 우선 자가격리 조치하고 검체 검사 등을 실시하여 추가 전파 규모를 확인해 나갈 예정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집단 발생 사례 중에서 집단 시설과 관련된 사례들이 증가하고 있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특히 의료기관이 20건으로 가장 많았고 뒤를 이어서 사회복지시설, 종교시설, 그리고 직장, 다중이용시설 등의 순으로 집단 발생 사례가 많았습니다. 특히 밀폐된 닫힌 공간에서 밀접한 접촉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전파 가능성이 증가되는 만큼 이런 환경을 가진 사업장 또는 시설 등은 코로나19 전파 차단을 위해서 근무 형태 및 환경을 적극적으로 개선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우선 온라인 업무 또는 재택근무가 가능한 경우에는 이러한 근무 형태를 적극적으로 시행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또한 사무실 내에서는 좌석의 간격 등을 조정해 밀집도를 최대한 낮추고 비말을 통해서 노출되는 사무 공간이나 기자재 표면 등은 깨끗이 자주 닦고 소독할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보건관리자를 지정해서 손소독제를 비치하고 주기적인 환경소독과 환기를 실시하고 이를 2회 발열 또는 호흡기 증상 여부를 확인하고 또 종사자, 이용자 등의 방문 및 증상 여부에 대한 이력을 관리할 것도 공고를 드립니다. 또한 유증상자 등의 경우는 출근 등을 중단토록 하되 이로 인해서 종사자들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도록 유의해 주실 것도 당부드립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고위험 사업장 감염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작 배포할 예정이며 각 사업장 소관 부처 그리고 지자체를 통해서 세부 유형별 감염관리 지침도 정교하게 마련하여 배포할 계획입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지역 감염이 발생하는 주요 국가로부터의 코로나19 추가 유입을 최소화하기 위해 이탈리아와 이란을 검역관리 지역으로 추가 지정할 계획입니다. 추가 지정을 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국내 입국 시 건강상태 질문서를 작성 제출토록 하고 특별 입국 절차를 거쳐 자가진단 앱 설치 등을 하고 입국 후에 증상 발현 모니터링 대상이 되며 필요한 경우에는 검역소에서 유증상자에 대해서는 선제 격리 후에 진단검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또한 해당 국가 입국자에 대한 정보는 DUR, ITS, 수진자 자격 조회 등을 통해 의료기관에게 정보를 제공하여 진료 시 참조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한국심리학회와 함께 코로나19 스트레스 극복을 위한 심리상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유행 상황에서 1339 콜센터로 불안감이나 스트레스를 호소하는 민원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한국심리학회와의 협의를 거쳐 자발적인 참여 의사를 밝히신 심리상담 전문가 230여 명이 협조를 해주셔서 1339 콜센터로 심리상담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한국심리학회 상담 전화를 통하여 심리상담을 안내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보건복지부의 코로나19 통합심리지원단에서 전국적으로 전문 상담을 진행하고 있으니 확진자 및 가족은 국가트라우마센터 또는 자가격리자와 일반 국민들께서는 정신건강복지센터에 연락하면 필요한 상담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코로나19의 예방을 위해서는 개인위생 수칙과 사회적 거리두기의 실천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당부드립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코로나19의 감염증은 초기에 경증 상태에서 전파력이 높기 때문에 각자의 어떤 예방의 노력, 예방 수칙을 준수하는 게 가장 중요한 기본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비말, 침방울로 통한 전파를 차단하기 위해서는 2m 정도의 거리두기, 그리고 기침할 때는 입과 코를 가리고 하기, 그리고 유증상자는 마스크를 착용하기, 그리고 사회적 거리두기를 실천하는 등의 비말로 인한 전파 방지의 노력이 필요하고요. 비말이 노출 표면에 오염된 그런 접촉으로 인한 전파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것은 손 씻기입니다. 또한 씻지 않은 손으로 눈, 코, 입을 만져서 바이러스가 침투되는 것을 막아주는 게 필요하겠고, 손이 많이 닿는 그런 각종 노출 표면은 락스나 아니면 소독제를 이용해서 깨끗이 닦아주기를 당부를 드립니다. 또한 발열이나 호흡기 증상이 나타난 사람은 등교나 출근하지 말고 외출을 자제해 주시고 집에서 충분히 휴식을 취하면서 3, 4일간은 경과를 관찰할 것을 공고드립니다. 증상이 호전되지 않을 경우에는 선별진료소를 우선 방문해서 진료를 받으실 것을 공고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의응답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충북 오송에서 그 중앙방역대책본부 그 정은경 본부장의 브리핑이 있었습니다. 임지수 기자. 그 구로 콜센터 관련해서 그 환자 현황 그리고 또 다른 층에 있는 다른 어떤 콜센터 직원들에 대한 어떤 조치까지도 나왔어요. 네, 그렇습니다. 조금 전 브리핑에서 정은경 본부장이 서울 구로구 콜센터에서 발생한 집단 감염 사례와 관련해서 확진자 수가 90명으로 확인됐다고 밝혔습니다. 네. 이 중에 직원이 77명이고요. 접촉자가 13명입니다. 이 직원 77명이 모두 이 같은 건물 11층에서만 근무하는 사람들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같은 건물 7층, 8층, 9층에도 같은 회사 콜센터 직원들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네. 553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이 직원들도 모두 자가격리 조치를 했고 향후 검체 검사를 실시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네, 명승건 교수님. 그렇다면 이 구로 콜센터 어떤 집단 확산을 최소화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점은 뭘까요? 그 부분은 정말 좀 어려운데요. 예. 사실 아까 정은경 본부장도 얘기를 했지만 지금 현재 시기에 있어서는 단순한 감기 증상으로 보이더라도 네. 처음에는 사실 단순한 감기면 그냥 뭐 직장도 출근하고 그럴 수 있는데 현재 같은 상황에서는 집단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들 중에서 네. 단순한 감기 증상이 있더라도 그 사업주가 좀 허가하에 용인하에 한 2, 3일 정도 자가격리하면서 증상을 같이 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 지금 상황에서는. 이미 지금 현재 콜센터 지금 550명 이제 역학조사 다른 층에 있는요? 들어가고 예. 있는데요. 일단 제가 생각했을 때는 그 한 층에서 집중적으로 나왔다면 대개 근무하는 게 하루 종일 같은 층에 근무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그러면 다른 층에 있는 직원들이랑 접촉할 기회는 좀 상당히 적을 것으로 생각이 되긴 합니다. 네. 하지만 이제 점심시간 때나 같이 다른 사람들이랑 다른 층에 있는 사람들이 섞이면서 이야기하거나 그랬을 때는 또 감염 위험성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대한 조사는 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지금 얘기하는 중에 나가는 그 컴퓨터 그래픽상의 그 수치하고는요, 저희 이제 질병관리본부에서 발표하는 수치는 다소 이제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점 우리 시청자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요. 조금 전에 정은경 본부장도요, 이탈리아와 이란에 대해서 중점 관리, 집중 관리 지역이라는 부분을 이제 얘기하면서 예의주시하고 있는데요. 실제로 유럽에서 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가장 많은 이탈리아에서는 확진자가 10,000명을 넘었습니다. 사망자도 하루 만에 이 160명이 더해져서 가장 많은 증가폭을 기록하고 있는데 임지수 기자, 지금까지 나온 이탈리아발 소식은 뭐가 있습니까? 네, 이탈리아에서 확진자 수가 어제 기준 1,149명을 넘겼는데 전날 대비해서 1,000명에 가까운
77명이 늘어난 규모라서 불안이 예. 커지고 있습니다. 사망자도요. 하루 만에 168명이 늘어 총 631명이 됐는데 집계 이후 최대 증가폭을 보인 겁니다. 이로써 사망률이 전체 확진자의 6%대에 이르게 됐습니다. 전국적으로 이동 제한령이 발동된 상황인데 아직까지는 공항으로 이동하는 것은 허용이 되고 있어서 현지 한국대사관이 한국 교민들 상대로 귀국편 안내에 적극 나서고 있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요. 지금 이 시가 지금 가장 이탈리아 중에서도 북부 지역, 특히 롬바르디아 주의 또 핵심인 밀라노 지역이 가장 이제 확진자 수하고요. 확진자 수가 좀 많이 나온 곳인데 거기서 유학을 하고 있는 우리 유학생 이소미 씨를 좀 전화로 잠시 연결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이소미 씨 지금 나와 계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이소미 씨가 있는 밀라노가 지금 코로나19 확진자와 사망자가 지금 상당수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지역인데 현지 상황 좀 어떤지부터 이야기 좀 들어보겠습니다. 네, 밀라노 중심 쪽은 좀 사재기도 있고 마트에 줄 서서 들어가기도 한다고 들었는데요. 예. 저는 중심에서 한 20-30분 떨어진 거리에서 거주 중이어서 그런지 이쪽 동네는 좀 안정적이긴 합니다. 예. 그럼 지금 보니까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든 교육기관에 휴교령이 내려졌다고 들었습니다. 소미 씨 학교는 어떻습니까? 네, 저희 학교도 처음에 3월 9일까지 휴교했다가 지금 다시 연장돼서 4월 3일까지 휴교 결정돼서 학교 못 가고 있는 상태고요. 대신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는 하고 있습니다. 예. 지금 이탈리아에서 코로나19 피해가 통제하기 어려울 정도로 확산하자 이탈리아 정부가 사실상 이 전 국민 외출 금지령에 준하는 조처를 내놓지 않았습니까? 그럼 이소미 학생도 집 밖으로는 전혀 못 나가는 상황입니까?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요. 최소한 마트, 생활 수준의 이동은 가능한 상태고요. 예. 지역 간 이동만 철저히 통제 중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렇군요. 또 생필품 조달이 좀 어렵다고 이제 외신에 들어오고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소미 학생은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죠? 네, 저도 한 4, 5일에 한 번씩만 마스크 쓰고 집 근처 마트에서 장 봐 와서 지내고 있는 상태고요. 예. 제가 있는 동네는 아직은 사재기나 대란은 없어서 지금까지 구매에 어려움은 없습니다. 그렇군요. 이 확산 초기에 보니까 이탈리아 국민들은 환자가 아닌 이상은 이 예방적 차원의 마스크 착용은 안 했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전 북부에서부터 시작해서 전역에 대해서 이른바 외출 금지령이 내려진 현재 상황, 현지에서 볼 때 이탈리아 시민들 마스크 착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도 비슷하게 거의 대부분 착용 안 하는 상태고요. 예. 네, 저는 나가게 되면 항상 마스크를 착용하는데 이제 거의 지나다닐 때 보면 열에 9명 정도는 마스크를 모두 착용 안 한 상태입니다. 예, 그렇군요. 이 확진자가 나오면 이 접촉자 및 이동 동선 등은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초반에 상세하게 공개를 했는데 이탈리아 현지에서는 이런 어떤 접촉자, 그다음 이동 동선 등은 어떻게 좀 구체적으로 공개가 되고 있습니까? 아니요. 이동 동선이나 그런 것들 구체적이진 않고 그냥 지역별 확진자 수에 대해서만 공개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예, 그렇다면요. 우리 이소미 학생 다른 교민들하고는 어떻게 좀 연락을 취하고 있습니까? 네. 아직 거주하고 있는 분들은 온라인 커뮤니티 통해서 간간히 바뀌는 소식 정도 전하고 있는 상태고요. 예. 다른 분들 모든 상황은 모르긴 하지만 유학생들 분 중에서는 많은 분들이 이미 귀국하셨다고는 들었습니다. 예. 우리 정부는 필요할 경우에 이탈리아 교민 철수를 위해 전세계를 투입하는 방안도 검토할 것으로 좀 전해지기도 하는데요. 이 전세계를 투입하게 된다면 이 이소미 학생 같은 경우는 한국에 돌아오는데 별 문제가 없습니까? 저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우선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대체해서 진행 중이라서 예. 네, 제가 비자 문제나 이런 것도 아직 확신할 수는 없어서 고민 중이긴 하고요. 정확히는 잘 모르겠어요. 네. 그래요. 이소미 학생 지금 현지 시간이 지금 새벽 오전 6시일 텐데 이른 시간 전화 연결 응해 주셔서 고맙고요. 각별히 건강 유의하기 바랍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그렇습니다. 예, 계속해서 지금 이제 이야기를 좀 이어갈 텐데요. 이 신천지 관련돼서 그 새롭게 좀 들어온 소식이 있습니다. 서울시가 신천지 측이 제출한 이 시설 명단을 확인한 결과 이 서울과 수도권에 이 신천지 신도들의 집단 거주 시설이 전지현 변호사 200여 곳이 넘는다고 그러네요. 네,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뭐 성경 공부라든지 봉사 활동, 무슨 시험도 본다 그래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일반 교인들에 비해서 이렇게 접촉이 빈번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네. 이것과 관련이 있는지는 좀 더 조사를 해봐야 되겠지만은 전국 곳곳에서 빌라나 아파트, 오피스텔 등지에서 신천지 교인들의 집단 거주 시설이 발견됐습니다. 수도권만 해도 161곳인데 네. 구체적으로 보면 서울이 47곳, 경기도가 89곳, 인천이 29곳이고요. 경기도는 감염 우려가 큰 39개 집단 주거시설을 폐쇄하겠다. 일단 이렇게 방침을 발표하긴 했는데 이걸 일반적으로 적용하기는 어려운 게 왜냐하면 다른 거주자들도 있고 임대차 계약상의 어떤 문제도 있기 때문에 네. 일괄적으로 감염 우려가 있다고 해가지고는 폐쇄 조치를 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런 거 하면은요, 1,300명이 넘는 신천지 신도와 교육생이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받지 않고서 이 요양병원 등 노인 시설에서 일해왔다 이런 사실도 밝혀졌는데요. 그렇습니다. 예, 맞습니다. 예.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현재 아직도 검사를 받지 않은 신천지 교인이나 교육생이 1,363명이에요. 네. 이분들이 이제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 아시는 것처럼 요양원이나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고령의 환자들이 많고 기저질환이나 질병이 있는 분들이 많아요. 그러다 보니까 위험군으로 포함될 수밖에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그분들을 돌보는 분들 중에 신천지 교인 이렇게 많은데 이분들이 검사를 안 받고 있고요. 네. 검사를 257명이 받았어요. 요양시설이나 요양원에서 근무하는 신천지 교인들이. 그런데 이분들이 검사 받고 나서 대구에 15명, 경북에 3명 등 총 1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지금 검사 받지 않는 사람 중에 확진 판정을 받을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고 보여지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현재 신천지 교인이 1,137명 검사를 받지 않은 요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명단을 각 요양원에 다 보냈습니다. 지방자치단체하고 중앙방역대책본부에서 이분들에 대해서 검사를 실시하라고 지금 요청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이제 그 각 요양병원이나 요양시설에서 이분들을 다 분리를 시켜서 이분들이 검사 받고 음성으로 판정되면 그 다음부터 근무를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해달라고 요청을 하는 상태입니다. 알겠습니다. 네, 지금 스튜디오에는요 국립암센터 그 명승권 그 가정의학과 교수 함께하고 있습니다. 명 교수님, 이 최근에 기저질환이 없는 사망자가 나오고 또 사후 확진 사례도 나오면서요 이런 표현을 씁니다. 코로나 돌연사 이런 우려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건 어떻게 해석합니까? 지금 현재까지 이제 60명이 넘는 분들이 돌아가셨는데 특징을 보면 초기에는 기저질환이 있으셨던 분입니다. 네. 그리고 주로 병원에 입원했던 분들이었죠. 네. 근데 그 뒤로는 병원에 입원하지 않았던 분들 중에서 특히 기저질환이 특별히 밝혀지지 않은 분들 중에도 사망자가 계속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도 거기까지는 보면 현재 그 고령인 경우가 많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저질환은 없다 할지라도 고령의 경우에는 확실히 그 치명률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이 나이가 있으신 분들은 정말 마스크를 반드시 좀 착용을 네. 하고 감염의 위험성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요하고요. 네. 그다음에 이 지금 상황 관련해서 무증상이나 경증 환자들도 빨리 조기에 진단해야 된다는 얘기들도 지금 나오고는 있는데요. 네. 제 생각에는 일반 인들의 경우에는 무증상 있다고 무조건 검사를 할 수가 없습니다. 사실 현실적으로. 다만 집단 시설 내에서 근무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 발병의 위험성이 있는 경우에는 미리 검사하는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대표적으로 우리 최근에 병원 내 감염들이 계속 보고가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맨 처음에 입원할 때는 아무 증상이 없었기 때문에 입원을 했다가 하루 이틀 지나서 증상이 발병하면서 결국에 검사를 했을 때 확진자로 밝혀진 네. 사례가 있거든요. 이 경우는 뭐냐면 잠복기, 즉 노출이 되고 나서 증상이 없는 기간에 병원에 입원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네. 그래서 저는 좀 더 적극적으로 병원 내 발병을 줄이기 위해서는 증상 유무와 상관없이 PCR 검사를 통해서 네. PCR 검사에서 음성인 경우에 한해서 입원을 시키고요. 양성이 나온 경우에는 따로 1인실로 격리를 해서 치료하는 이런 선제적인 방법들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오늘 밤입니다. 오늘 밤 자정에 5,200여 명 대구 지역의 신천지 이 신도들의 격리가 해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임지수 기자, 네. 새로 나온 소식 있어요? 네, 오늘 자정 대구 신천지 교인 5,600여 명이 격리 해제될 예정이라고 대구시 측이 밝혔습니다. 이들은 확진자는 아니고 앞서 진단 검사에서 음성을 받고 의심 환자로서 자가 격리를 해온 사람들인데요. 이 자가 격리는 풀렸지만 앞으로 대구시 측은 이 신도들이 모여서 은밀한 모임이나 집회를 통해서 또 접촉하고 또 다시 바이러스를 퍼뜨리는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겠다라는 방침 밝혔는데요. 같은 맥락에서 어제 행정명령으로 모든 신천지 관련 모임이나 집회를 일체 금지하고 신천지 관련 시설에 대한 폐쇄도 2주 연장하겠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그 신도들이 격리 해제되더라도 그들이 혹시나 모일 수 있는 집회할 수 있는 시설에 대해서도 폐쇄를 2주 더 연장하기로 했다 이런 내용인 것 같아요. 또 이런 가운데 검찰은 신천지의 전직 수뇌부 명단을 확보해서 주요 인물과 의사 결정 구조를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도 알려졌죠. 임 기자, 이어서 또 JTBC 취재진도 그 명단과 조직도를 입수했다죠? 그렇습니다. 신천지 관련 사건들을 수사하고 있는 수원지검입니다. 신천지 총회에 수뇌부 이름이 적힌 과거 내부 조직도를 확보했다고 합니다. 이 조직도가 만들어지던 당시에 신천지 총회 24개 행정부서장과 12지파의 교육과 감사를 담당했던 교육장 7명의 명단이 적혀 있다고 합니다. 각 부서별 역할과 기능이 무엇인지도 상세히 나와 있고요. 특히 전직 수뇌부 중에서는 지금도 지파장이나 총회 부서장 등으로 주요 직책을 맡고 있는 사람들이 다수라고 합니다. 검찰은 또 신천지의 자금을 관리하는 이 총회장의 측근과 핵심 인사들이 누군지도 파악해 나가고 있다고 하는데요. 본격적인 수사에 앞서서 누구의 지시로 어떤 업무를 수행하는지 이런 신천지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기 시작한 것으로 보입니다. 근데 또 검찰은 지난달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이만희 총회장을 고발한 이후에 이 신천지의 전직 간부들을 참고인 신분으로 2차례 이상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전지현 변호사, 관련해서 뭐 밝혀진 게 좀 있습니까? 아직까지 밝혀진 거는 없죠. 이게 지난달 27일 날 전국 그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이 신천지의 전직 간부들과 신천지 그 간부들에 대해서 감염병 예방법 위반과 횡령으로 고발장을 제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검찰에서는 전직 간부들을 2차례 정도 소환해 가지고는 신천지 내부의 의사결정 구조를 파악하고 있다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거는 감염병 예방법 위반에 보면은 방역 당국에서 실시하는 역학조사에 협조하도록 돼 있는데 명단을 고의로 누락한다던가 아니면은 조사에 응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역학조사를 방해했었고 여기에 대해서 그 윗선에 어떤 지시가 있는지를 파악하는 그런 과정이라고 볼 수 있고요. 아직까지 초기 단계이기 때문에 밝혀진 거는 없고 코로나 사태가 좀 안정된 다음에 이 본격적인 처벌 여부를 논할 것 같습니다. 또 이 전국 신천지 피해자 연대가 이만희 그 총회장을 수사해달라면서 청와대에 낸 고발장은 대검찰청으로 이첩이 됐다고 합니다. 이 피해자 연대 측이 주장하는 중요한 혐의는 또 어떤 겁니까? 그러니까 이만희 교주의 어떤 비자금 조성이라든지 차명 부동산 획득, 그다음에 건축 비리 의혹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난달에 횡령이랑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랑 고발장을 내고 그다음에 이번이 2번째로 낸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 피해자 연대 측에서는 구체적인 증거가 있는 이만큼 빨리 압수수색에 나가라 이렇게 촉구를 하고 있는데 검찰에서는 이 문제를 신중하게 접근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지난번 세월호 구원파 때랑은 조금 달라요. 이거는 지금 형사 처벌보다는 방역이 목적이란 말입니다. 근데 처음부터 이렇게 강제 수사를 들어간다면은 이들이 오히려 숨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질병관리본부에서도 처음부터 지적을 했던 부분이고, 그다음에 뭐 내부적으로 뭐 조사를 거부한다던가 검사를 거부한다던가 이런 일이 있을 수는 있지만은 검찰이라든지 경찰이 방호복을 입고 신문을 하는 거는 아니거든요. 조사를 하는 건 아니고. 그래서 지금으로서는 최대한 어떤 방역 당국의 전산 자료 확보를 뭐 분석을 한다든지 아니면 소재 파악하는데 협조하는 차원에서 일단은 뭐 검찰에서는 협조를 할 것으로 보이고, 지금 고발장이 접수된 횡령이라든지 뭐 차명재산 조성에 관해서는 차후에 이 코로나 사태가 종료된 이후에 본격적인 수사에 들어감이 맞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그 대구 경북 지역 이외에 그 서울 구로 콜센터 발로에서 수도권 어떤 확산 우려를 저희가 좀 짚어봤는데요. 또 다른 지역도 좀 저희가 주목해 볼 곳이 있습니다. 바로 정부 세종청사에서 특히 해양수산부가 지금 상당히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임지수 기자, 해양수산부에서 직원 중에 확진자가 좀 나오고 있는 거죠?
네, 세종 지역에서 확진자가 오늘 5명이 추가됐는데 네. 그 5명 중에 3명이 해양수산부 소속 40, 50대 남성들이었다는 네. 겁니다. 어제 해수부 수산정책실 어업자원정책관실 소속 직원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은 뒤에 긴밀 접촉자를 중심으로 선별 검사를 벌인 결과라고 하는데요. 이 확진자가 이렇게 잇따르니까 수산정책실 직원들 집에서 대기하도록 하고 나머지도 필수 인력만 출근하도록 조치했다고 합니다. 이 첫 확진자의 감염 경로가 아직 잡히지 않아서 파악 중이라고 합니다. 예. 자칫 뭐 세종 정부청사 이 확진자가 부처 떠나서 복세 부처로 확산이 된다면은 뭐 큰 우려가 되는 뭐 지점이기도 한데요. 또 이런가 하면 또 최준봉 교수님, 뭐 충북하고 또 경남에서는 또 마을 전체, 마을에서 많은 뭐 집단 감염이 좀 나오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충북 괴산군 오가리 마을 같은 경우에 11명이 확진자가 지금 나온 상태고요. 이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시골에 가면 조금 연세 많으신 분들이 좀 많이 거주하고 계셔서 대부분 보면 농한기에는 같이 식사를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혼자서 하시기도 하고 적적하시니까 마을회관이나 이런 데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하시는데 이분들도 그 지금 괴산군 같은 경우도 마을회관, 마을 주민들이 그 경로당에 모여서 함께 식사를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이게 이제 혹시나 감염 경로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좀 예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요. 경남 거창 같은 경우도 오늘 8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는데 거창군 옹양면의 오산과 한기마을입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점심 저녁을 대체적으로 주민 마을 회관에서 함께 식사를 해결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혼자 식사하는 게 정말 그 뭐 하루 이틀도 아니고 고역일 수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어르신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게 되는데 여기서 한 명이 확진자가 나와서 결국은 이게 확산이 된 게 아닌가 이렇게 지금 보고 수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조사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재 보건당국은 마을 주민 230명 모두에게 검사를 다 받도록 하고 자가격리 상태에 놓여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저희가요 잠시 그 해외 좀 이야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그 우리나라가 가장 먼저 도입한 드라이브 스루를 세계 곳곳에서 지금 관련되는 걸 그대로 좀 가져가고 있는 것 같아요. 네, 그 드라이브 스루가 뭔지 아시죠? 이제 차를 타고 가가지고는 한 몇 분간만 의료진하고 접촉을 하고 검사를 받은 다음에 그대로 이제 집에 가서 대기하고 검사 결과를 나중에 받아보는 그런 시스템인데요. 의료진과의 접촉을 최소화하고 대기 시간을 단축한다는 면에 있어가지고는 감염 위험이 적다는 장점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처음으로 실시했던 것을 세계 각국에서 도입을 하고 있는데요. 유럽, 뭐 영국, 독일, 벨기에, 덴마크 같은 데는 이미 따라하면서 운영을 하고 있고 호주 같은 경우에도 남부 애들레이드 교외에 있는 레피테이션 병원에서 처음으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가 개장을 했는데 점차 더 늘려갈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미국에서도 시애틀에 있는 워싱턴 대학 의료센터에서 드라이브스루 선별 진료소를 지금 운영을 하고 있고 그 운영에 지금 만족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네, 이런가 하면은요 국내에서 개발한 이 코로나19 진단 키트가 해외 각국에서 또 이 키트를 해외 각국이 또 주목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K-바이오라고 하는 바이오주라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에서 진단 키트를 가장 먼저 만들어냈고 또 짧은 시간 안에 진단을 할 수 있는 상황이 됐지 않습니까? 그것들이 이제 세계 전체 지금 미국이나 유럽 같은 경우는 이제 확산세가 지금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이런 먼저 개발된 우수한 성능의 진단 키트들을 수입하려는 의도를 보이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언론의 보도들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수진텍이라고 하는 회사 같은 경우 혈액으로 코로나19 감염 여부를 10분 내에 발견할 수 있도록 하는 진단 서비스 키트를 개발을 했는데 중동 등에서 공급 문의가 그러니까 주문이 계속 쇄도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진단 키트뿐만 아니라 진단 키트에 들어가는 원료를 생산하는 회사들도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런 회사들 같은 경우에 지금 원료 공급에 55억 원 정도의 규모의 수주를 받은 상태고요. 그래서 지금 중동, 그다음에 유럽, 미국 이런 등지에서 우리나라 진단키트 개발 사업 그리고 진단키트를 만드는 들어가는 원료 이런 부분들이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네, 또 지금 미국 이야기에서는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코로나19 접촉자와 악수를 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백악관의 비상이 좀 걸린 모양새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런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코로나19 검사를 받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코로나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게 사회적 거리 두기예요. 그리고 미국 방역 당국에서도 60세 이상의 그 노년층에 대해서는 감염의 경우를 대비해서 음식과 약품을 비축해두라면서 각별한 주의를 공개적으로 당부한 바 있거든요. 근데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식 나이로 올해 73세라고 합니다. 그런데 지난달 말에 있었던 워싱턴주에 있었던
보수당 그 행사에 뉴저지주에서 왔던 사람이 확진자였다는 것이 나중에 드러났대요. 예. 트럼프 대통령이 뭐 직접 접촉자는 아니지만은 이게 뭐 어떻게 2차, 3차로 해서라도 혹시라도 감염됐을 가능성이 있는 거거든요. 거기다가 9일 있었던 기부금 모금 행사만 봐도 트럼프 대통령이 줄을 선 지지자들과 인사하고 악수를 했다 그러는데 예. 악수 위험하잖아요. 그리고 미국도 지금 확진자 수가 증가를 하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아무 이상도 없습니다 이러면서 검사를 받지 않고 건강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고 하는데 저러시면 안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러면 이 보도국을 잠시 연결해서 코로나19 관련한 국내 상황 좀 더 살펴보겠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하겠습니다. 최수연 기자, 신규 확진자가 어제보단 다소 늘어났습니다. 관련 내용부터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최근 신규 확진자가 100명대로 줄어드는 양상이었는데 다시 늘었습니다. 오늘 0시 기준으로 242명이 늘어나 누적 확진자는 7,755명입니다. 수도권 집단 감염이 확산된 것이 주요 원인으로 꼽힙니다. 수도권의 경우 확진자가 300명을 넘어서 급증하고 있는데 대다수가 집단 감염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에서는 그간 확진자가 없던 서울 중구에서도 환자가 나오면서 모든 자치구가 감염 사례에 포함됐습니다. 이 서울 구로구 콜센터 집단 감염 문제가 좀 커지고 있는 모양새인데 확진자 상황은 어떻습니까? 네, 지금까지 확인된 콜센터 관련 확진자는 94명입니다. 지역별로도 서울 65명, 인천 14명, 경기 15명으로 곳곳에 흩어져 있습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수도권에서 일어난 집단 감염 중에 최대 규모라고 심각성을 말을 했습니다. 11층에서 근무한 콜센터 직원 207명은 물론 다른 층에 입주한 전체 500여 명의 직원에 대해서도 자가격리와 검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검사가 마무리되면 확진자 수는 더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특히 이번 사례는 직장 내 감염이라는 특성이 있는데 지역에 나오는 소규모 발생과는 양상이 좀 다릅니다. 직장인이다 보니 대중교통으로 수십 킬로미터씩 출퇴근을 했고요. 그만큼 수도권 곳곳으로 연쇄 전파를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가 커지고 있습니다. 이렇게 집단 감염이 일어난 데에는 업무적 특성이 이제 꼽히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구로 콜센터만의 문제는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콜센터 업무 특성상 직원들이 좁은 실내 공간에서 마스크를 쓰지 않고 일을 합니다. 그만큼 비말이나 접촉에 의한 감염에 취약한 겁니다. 실제로 구로 콜센터 직원들도 마스크를 사용하지 않고 일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건 서울만의 문제는 아닙니다. 이런 콜센터가 전국에 700개 이상인데 이미 대구의 삼성전자 콜센터와 SK 콜센터 등에서도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확진자 감소 추세를 보이던 대구에서 다시 집단 감염이 발생하는 것 아닌지 우려가 나오는 상황입니다. 근데 연쇄 전파 우려가 나오는데 정부 대책이 좀 나왔습니까? 일단 서울시는 서울 지역에 있는 콜센터 17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오늘부터 시작했습니다. 콜센터와 비슷한 환경을 가진 고위험 영업장, 그러니까 노래방이나 PC방 등에 대해서도 감염관리 지침을 마련해 배포할 예정입니다. 환자가 급증할 것을 대비해서 경증 환자를 위한 생활치료센터도 인재개발원이나 태릉 선수촌 등으로 확보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보도국에서 전해드렸습니다. 네, 약국과 우체국 등 공적 마스크를 판매하는 판매처 위치와 판매 수량 등을 실시간 알려주는 애플리케이션과 이 웹 서비스가 오늘 오전에 시작이 됐고요. 그런데 오늘 이 공적 마스크 중복 구매를 확인하는 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아서 이 약국 업무에 차질이 빚어졌다는 얘기도 좀 있고요. 이런 가운데 마스크 대란이 좀 벌어지면서 이 주민센터도 이 공적 공급처로 포함해야 된다 목소리까지 좀 최진봉 교수님. 예. 마스크 관련해서 다양한 이야기가 좀 나왔어요.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이제 사러 가기도 힘들고 줄 서야 되고 이런 불편함이 있다 보니 주민센터 같은 데서 그러면 일괄적으로 판매하면 되는 거 아니냐. 예컨대 가구 수가 가구마다 가족 수가 몇 명인지 확인하고 한 사람당 한 장씩 다 배분해 주면 이런 불편함이 적지 않겠냐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뭐라고 밝혔냐면 처음에 그 문제를 검토했다. 그런데 몇 가지 문제점이 있다는 얘기를 합니다. 첫째는 하루에 지금 1,000만 장 정도 만들던 것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하루에 1,300만 정도 만듭니다. 지금 1,300만 정도 만드는데 이게 일부 약 한 2,000만 장, 3,000만 장 정도 이 정도는 결국
2천만 정이 아니죠. 한 10%, 20%는 전체적으로 의료진이나 아니면 대구 지역에 집중적으로 지금 보급을 하고 있고 나머지를 가지고 나눠주다 보니까 한 사람당 하루에 하나씩 쓰기에는 수량적으로 생산량이 그걸 절대적으로 따라가지 못한다는 점. 그래서 모든 사람한테 하루에 한 장씩 공급하기 어려움이 있다는 게 첫 번째 문제고요. 두 번째는 주민센터 같은 경우에 전국에 지금 3,000개 정도 있습니다. 근데 약국은 24,000여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약 8배 정도 약국이 많기 때문에 접근성 문제에 있어서 주민센터에 접근하기가 어려울 수가 있다. 이런 얘기가 있고요. 또 하나는 물류 시스템 구축입니다. 물류 시스템이라고 하는 건 약국 같은 경우는 이미 약을 배달하는 물류 시스템이 다 갖춰져 있습니다. 그래서 빠르게 물류 시스템을 적용해서 마스크를 배분할 수 있는데 주민센터는 물류 시스템이 없기 때문에 새로운 물류 시스템을 만드는데 시간이 또 필요하다. 이런 여러 가지 제약 때문에 결국 약국을 선택했다고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이런가 하면은요 마스크 사용에 대한 권고 기준이 좀 바뀌는 부분에 대해서 뭐 시청자분들도 혼란스러운 분이 좀 있다고 그러는데요. 특히 그런 명 교수님 의학계에서는 이런 어떤 사용 권고에 대해서 좀 어떻게 좀 바라보고 있습니까? 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사실 애초부터 마스크 사용과 관련해서는 예를 들어서 세계보건기구 같은 경우는 건강인은 쓸 필요 없다라고 명확히 규정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 CDC 같은 경우에도 건강인은 사용할 필요 없다. 주로 환자라든가 의료인들 그리고 간병인들은 꼭 마스크를 써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 근거 중에 하나는 사실 기존에 나왔던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일반 지역사회 가정 내에서 마스크 착용은 쓰나 안 쓰나 이전에 독감 예방에 큰 효과가 없다고 이미 연구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하지만 이제 의료인들에 있어서는 그 환자를 많이 다루다 보니까 이 마스크가 확실히 독감이나 호흡기 감염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거든요. 결론적으로 정부는 지금이라도 저는 늦지 않았다고 봅니다. 지금 이 마스크 대란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생산량을 늘리거나 이 오부제를 통해서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이걸 사용하면서도 중요한 건 국민들에게 일반 건강인들은 평소에 밀접 접촉할 수 있는 공간에 가지 않는 이상은 굳이 마스크를 사용하지 말라라고 강력하게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진단을 해주시는 분도 있고요. 또 다른 해석을 해주시는 의료 전문가들도 있어서요. 이 부분은 명 교수님의 의견이라 좀 전해 듣고요. 의견으로 좀 해석을 하겠습니다. 근데 이런 가운데 또 정부가 코로나19 확진자 체내에서 이 항체를 분리할 수 있는 단백질 개발에 성공했습니다. 이 코로나19 치료제 개발에 속도가 좀 붙을 수 있을지 기대감도 있습니다. 네, 그렇죠. 지금 코로나를 예방하는데 사용하는 방법 중에는 백신 개발이 중요합니다. 근데 이 백신 말고 실제 코로나 환자에서 항체가 이제 며칠 되면 생성이 되거든요. 이 항체를 추출할 수 있는 이 단백질을 개발했다는 것이거든요. 만약 그렇다면 이 항체를 대량 생산을 해서 하나의 치료제로서도 사용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이게 확인이 되려면 실험 동물 연구를 통해서 확인을 해야 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는 환자 사람을 대상으로 해서도 임상 시험을 통해 효능과 안전성이 확인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렇습니다. 임지수 기자,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나눈 이야기 중에요. 추가 좀 해줄 수 있는 이야기가 있는지요? 네, 계속 파악 중인데요. 새로운 소식 들어온 대로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럴까요? 알겠습니다. 오늘 그 네 분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모든 국민에게 재난기본소득 100만 원을 일시적으로 지원할 것을 정부와 국회에 제안합니다. 포퓰리즘의 전형입니다. 표를 얻기 위해서라면 재정이고 뭐고 상관없이 현금을 살포하자는 것입니다. 우리 당은 연합정당에 참여하면서 앞순위는 수호수당한테 다 배정을 하고 뒷순위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역할을 다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황이 어렵다고 원칙을 지키지 않다가 일이 잘못되었을 때는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입게 된다고 생각합니다.
편집없는 날선 토크의 진수 라이브 설전 시간입니다. 김재원 미래통합당 의원, 김종배 시사평론가 나와 있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그 중요한 정치권에서는 중요한 일이 좀 두 가지 있습니다. 지금 오늘 당정청 회의가 열렸고요. 또 지금 이 시각 국회 예결위원회가 열리고 있습니다. 특히 당정청 회의에서는 이 재난 기본 소득에 대해서 당장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기는 어렵다는 기존 방침을 좀 재확인한 것으로 전해졌고요. 그래서 이제 재난 기본 소득을 둘러싼 논쟁이 좀 계속되고 있는데요. 또 이런가 하면은 또 국회 예결위원회에서는요, 이 추경에 대해서 코로나19 대응을 위해서 추경에 대해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관련해서 조금 전까지 그 추경 그 심사를 하는 예결위원회 위원장 김재원 위원장이 잠시 저희 지금 스튜디오에 왔습니다. 그래서 관련해서 좀 이야기를 나눠볼 텐데요. 먼저 재난소득 관련해서요, 김재원 위원장님. 어제 그 민주당의 김부겸 의원 또 정의당 심상정 대표도 재난기본소득을 제안했는데 이번에 이제 그 예결위에서 이 문제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죠?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 정부 예산이 국회에 넘어왔고 그 정부에서 편성한 추경 예산안에 대해서 저희들이 심사하는데 추경 예산에는 그 내용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심사 대상은 되지 않는데 만약에 뭐 어떤 의원들이 그런 문제 제기를 하고 예산 증액을 요구하면 심사 대상은 되겠죠. 근데 오늘 이제 그 여당에서 나온 이야기가 지금 당정청 회의를 해서 추경 규모를 더 키우는 방안을 지금 논의를 했고 다음 주 초에 다시 국회에 제출한다고 하니까 만약에 정부안이 그러니까 수정안이 다시 제출이 된다면 여지는 좀 넓어지는 거 아닌가요, 의원님? 그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이제 정부안이 그 지금 3월 5일 날 국회에 도달을 했고 예산 심사하기도 전에 또 정부에서 추경 예산을 더 늘리겠다고 하니까 그러면 국무회의를 거쳐서 추경 예산안을 지금 예산안을 처리하고 새로 수정 예산안을 갖고 와야 되겠죠.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지 않고 그냥 정부에서 여당 의원들을 통해서 예산안을 들고 온다면 그것은 조금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저희들이 그 예산 심사의 대상에 넣을지 넣지 않을지. 지금 한시가 좀 급하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예산은 또 이제 심사에 절차가 있고 그 국회법이 있으니까 오늘 제가 그 예산 결산 특별위원회 주재하면서도 오늘 자정까지 제출한 그 예산안에 대한 의견만 심사의 대상에 포함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정부안을 어떤 걸 갖고 온다든지 하는 것도 오늘 자정까지 온다면 일단 심사의 대상이 될 수는 있습니다. 그게 지금 애초에 있었던 11조 7천억 원보다 상당 부분 증액이 된 거 오더라도 그러면 현재 예결위원장이시면서 동시에 또 뭐 미래통합당의 정책위 의장이기 때문에요. 뭐 전향적으로 긍정적으로 좀 보신다는 입장인가요? 일단 지금 상황이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에 그 예산을 좀 더 증액해야 된다는 것도 합리적인 의견이 있다면 그것은 반영해 볼 수가 있죠. 근데 예산안을 이제 제가 그 우리 예결위 수석 전문위원에게 그 보고를 받기로는 11조 7천억 원 중에서 대구 경북 지역에서 그 직접 피해에 대한 지원이 그 1,000억 수준입니다. 즉 그 1%가 안 됩니다. 전체 예산에. 그러니까 전부 다른 데 쓰는 예산을 편성해 왔거든요. 그래서 과연 이 예산이 적절하냐라는 부분에 대해서 그 조금 아까도 주호영 의원이 처음부터 문제 제기를 하면서 대구 경북의 그 코로나19 그 사태가 크게 번지고 지역 경제가 그 괴멸 수준으로 갔는데 편성된 예산이 기껏해서 전체 1%도 되지 않는 예산을 갖고 와서 지역의 어떤 그 경제 또 지역민들을 그 좀 도와주겠다 이런 말씀하시는 것 자체가 결국은 어떤 분이 말씀하셨죠. 대구 경북은 손절한다고. 뭐 그런 예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은 들었습니다. 그럼 이렇게 보면 어떨까요? 그 이른바 재난 기본 소득 관련해서 이 야당에서는 이 총선용 현금 뭐 뿌리는 거다라면서 포퓰리즘이라고 지금 일각에서는 비판을 하고 있는데 그렇다면 그 대구 경북 지역에 한해서 시행하자라는 의견에 대해서는 김재원 위원장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그것도 그 말도 안 되는 포퓰리즘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정부에서 세금을 걷어서 그것을 이제 일부 국민에게 지급을 할 때는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럼 대구 경북 주민이라고 해서 1인당 100만 원씩 나눠준다는 것은 대구 경북 그 주민들은 또 그것을 받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대구시청 공무원, 경북도청 공무원, 그분들은 소득이 줄어들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소득이 정말 줄어든 분들이 있고 그분들이 장사를 하다가 피해를 극심하게 입어서 당장에 일어설 어떤 지금 상황이 되지 않는다고 해서 지원을 한다는 것은 좀 정부가 당연히 해야 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예산을 편성하지 않고 지금 그 온갖 포퓰리즘 예산을 가지고 왔는데 거기서 이제 와서 또 대구 경북 주민들한테 100만 원씩 나눠주겠다고 이야기하는 건 더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적어도 피해가 있고 그 피해가 있는 분들을 이렇게 세우기 위해서 합당한 지원을 하는 것은 무엇이든 해야 되지만 지금 정부 여당에서 들고 나와서 말하는 재난기본소득이니 하는 것은 결국은 표장사 수준이고 또 필요한 사람들에게 직접 지급하는 그런 합리적인 지원도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일단 그 용어 때문에 이제 그 불필요한 논쟁이 좀 진행이 되는 부분이 저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재난 기본소득. 그러니까 여기서 원래의 의미의 기본소득은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국민이라면 누구나 1인당 얼마씩 돈을 준다라고 하는 게 기본소득 개념인데 이렇게 접근하면 사실은 빌공짜의 어떤 공론이 많이 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제가 볼 때는 지금 핵심 논점은 그러니까 뭐 대출 지원이나 간접 지원보다 직접 지원을 늘려야 되는 거 아니냐, 비상 상황이다 보니까 일단 여기에 맞춰져 있는 것 같은데 정부의 고민은 그럼 그 사람들 도대체 어떻게 선별할 것이며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그건 좀 정부가 약간 너무 방어적으로 나오는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김재원 의원님이 하신 말씀을 받아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국세청에 가면 소득 신고한 거 다 자료 다 있어요. 그러면 중위소득 기준으로 해서 중위소득부터 해갖고 밑으로 일률적으로 그러면 얼마씩 주겠다, 직접 지원하겠다, 이거 할 수 있어요 정부가. 그리고 그거는 정부의 어떤 가용 예산 범위 안에서 그다음에 재정 건전성을 그러니까 부담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제가 볼 때 일정하게 조절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거든요. 근데 정부는 그 재정 건전성에 대한 부담과 돈이 일시적으로 풀렸을 때 나올 수 있는 뒤에 악영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고려하면서 좀 소극적인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좀 드는데 제가 볼 때는 저렇게 방어적으로 지금 정부가 재정 지출을 할 상황은 아니다. 일단 이 점은 좀 먼저 정부가 인정하고 들어가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조금 전에 이제 김평론가가 전국의 중위소득 관련된 이야기를 했는데 관련해서 박원순 서울시장이 재난 긴급 생활비 지원이라는 이름으로 해서 이 시행을 정부에 건의했는데 바로 이 전국의 중위소득 이하 가구에게 이 상품권 60만 원어치를 지급하자는 내용입니다. 설득력 있습니까? 그것도 마찬가지죠. 아니 이것도 아니에요? 아니 지금 정말 피해를 입고 장사를 못하고 당장 임대료도 못 내는 그런 계층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와 반면 공무원이라든가 또 어떤 그 고정소득이 있어서 생활을 하는 분들은 그 소득에 큰 피해가 없어요. 그러면 그분들한테 같이 나눠준다면 결국 국민에게 거둔 세금을 나눠줘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재난 상황에서 그 국가로부터 보너스를 받고 어떤 분은 자기가 받아야 좀 보상을 받아야 될 부분이 그런 분들한테 가게 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만약에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불측의 그 예기치 않은 피해를 입은 분들을 보상하는 것이 그것이 공정하지 못하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낫다는 생각이죠. 왜냐하면 그 돈은 결국 국민들에게 세금을 받아서 그 세금으로 나눠줘야 되는데 결국 누가 돈을 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나와서 뭐 재난 기본소득 100만 원씩 나눠주자 이런 분들 보면 대부분 세금 별로 내본 적이 없는 분들이에요.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전부 자기가 세금 낼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의 돈으로 그저 그 좋은 소리, 폼나는 소리만 하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이런 재난 상황에서요. 하루 그 자영업자분들 식당 문을 열어놓고 나서 매출이 하루 0원이라는 분들이 대구 경북에서도 제가 직접 들었으면 매출이 0원이라잖아요. 그런 분들한테는 어떤 이런 60만 원 상품권이든 뭐 100만 원이든 크다는 지적도 있어요.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이제 제가 볼 때 선별이 필요하다는 어떤 그 기본 접근법은 충분히 어떤 수용될 수 있는 지적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일단 이 점을 봐야 될 것 같아요. 첫째, 지금이 너무 비상 상황이다라고 하는 그러니까 어떤 논의의 출발점이 좀 다른 게 하나가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그러니까 똑같은 자영업자라 하더라도 형편이 좀 그래도 그러니까 나아서 버틸 수 있는 자영업자가 있고 당장 내일 문 닫아야 되는 자영업자가 있을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의원님 지적대로 자영업자라도 일률적으로 주는 건 문제 있는 거 아니냐는 지적은 성립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러면 기준을 업종이나 이런 걸로 따질 게 아니라 소득 기준으로 따지면 그나마 공평성을 담보할 수 있는 게 아니냐라는 얘기가 제가 볼 때는 박원순 서울시장의 가장 기본적인 문제의식인 것 같아요. 이건 한번 좀 논의에 붙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먼저 그럼 저희가 잠시 이 정치권에서 논의되고 있는 이 재난 기본소득 이 제안들에 대해서 사회복지 전문가는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의견을 들어봤는데 다만 이 전문가가 학계에 있는 분이기 때문에 이 기본소득에 대한 어떤 개념에 대한 문제의식도 좀 드러내고 있습니다.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일단 기본소득 중요한 개념이 좀 심사숙고되지 않고 어떤 현금성이 많이 부각이 된 것 같아요. 지금 제한되고 있는 것들 중에 많은 것들이 상당히 기본적인 기본소득의 철학인 보편성이라든가 무조건성, 정기성 같은 게 이제 드러나고 있지 않은데요. 일시적이면서 선별적인 요소가 상당히 많고 이런 경우에는 차라리 재난성 소득보조금이라든가 재난보조금, 재난성 현금 지급 이렇게 말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고요. 예, 재난 기본소득 정책에서 이른바 보편성, 그 무조건성, 정기적으로 주는 정기성 같은 기본소득에 가지는 이런 철학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의견이죠. 바로 그 지적인 거죠. 그러니까 기본소득이라는 개념을 쓰기 때문에 지금 이야기되고 있는 재난 기본소득은 그 원래의 의미의 기본소득 개념이 아니에요. 그거는 이유를 따지지 않고 그다음에 대상을 따지지 않고 일률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안 맞죠. 기본소득 개념에. 그렇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빌어질 수 있는 불필요한 오해가 있다면 그냥 재난특별지원금 이런 식으로 용어가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렇게 하고 그럼 5천만 전체가 안 되라고 한다고 그러니까 절반 이하로라도 한번 해보자. 이렇게 이야기가 실제적으로 접근이 되면 쓸데없는 논쟁은 버릴 필요가 없는 거죠. 저는 이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문제가 조금은 있다고 보는 게 우리 김종배 평론가님 말씀의 기본 취지는 누구든지 공감할 수 있죠. 근데 국세청에 나와 있는 이제 그 소득 그 표준이라는 것은 바로 작년까지의 표준이거든요. 그런데 사실 금년 들어와서 업종이라든가 어떤 그분이 하고 있는 어떤 지금 상황, 업종의 경기라든가 또 개인적인 상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전부 다르기 때문에 어떤 분은 작년에 소득이 그렇게 높지 않았더라도 크게 피해를 입지 않았을 수 있고 어떤 분은 작년 소득이 높아도 거의 완전히 코로나19 때문에 망해버렸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도 또한 선별의 그 방법이 적정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저는 그래서 이런 부분을 가지고 이제 선거 때가 되니까 재난 기본소득이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돈 나눠주자라고 마치 국가에서 돈이 많이 남아서 처치곤란인 것처럼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저는 엄청나게 잘못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다는 현재 각 그 지방자치단체 또는 행정기관에서 지금 실제로 어려움에 처해 있는 분들이 충분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그분들이 뭘 필요로 하는지를 판단을 해서 직접적으로 필요한 부분을 지원해주고 보조해주는 것이 훨씬 중요하다고 보는 것이죠. 하다못해 마스크라도 제대로 몇 장씩 좀 제대로 필요한 분들한테 나눠주는 그런 노력은 하지 않고 갑자기 나타나서 돈 100만 원씩 나눠주자 하니까 마치 거창하게 국민들 생각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저게 전부 나라 빚만 더 늘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오해를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그러면요, 이름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국민들은요, 거창하게 이름 가지고 논쟁하는 것보다는요, 우리 김재현 위원장께서는요, 이번 코로나19 때문에 가장 피해를 본 적이 대구 경북이라는 거는 아무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잖아요. 그렇다면 대구 경북에 있는 피해를 본 자영업자 등 취약계층, 한계계층들한테는 그럼 실질적으로 어떤 재난국민소득이라는 이름이 아니더라도 어떤 이름이라도 지원해야 되는 실제적인 어떤 지원책은 뭐라고 보시나요? 아니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대구 경북에 많은 피해를 입었잖아요. 근데 정부 예산을 갖고 온 걸 보면 예를 들어 사업하는 분들에게 대출 이자를 좀 낮춰주겠다는 거예요. 또는 융자를 해주겠다는 겁니다. 그런 예산을 갖고 와서 지금 심사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어느 날 돈 100만 원씩 나눠주자고 하면 그러면 그런 예산을 편성해서 오든가 예산도 없고 예산을 만들어 놓지도 않고 그럼 돈도 정부에 없어요. 그러면서 지금 와서 공수표만 날리는 정치인들의 그 어떤 입방정이 한심해서 말하는 거죠. 근데 이제 예를 들어서 오늘 오전에 권영진 대구시장이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일단 그냥 많이 쓰는 표현대로 재난 기본소득 본인도 찬성한다 1번. 근데 그게 정 어렵다라면 대구 경북에 한해서라도 일단 특별 재난지역 선포를 좀 빨리 해주고 특별 재화 그러니까 지원을 해달라 이렇게 좀 요청을 했던 거거든요. 어떤 대구 경북 지역이 상대적으로 좀 피해가 크기 때문에 일단 이쪽에 먼저 우선적으로 특별히 어떤 지원을 해줘야 된다는 데에는 저는 여기에 대해서 반대할 국민은 그렇게 많지는 않다고 생각을 해요. 일단 그 점에서 요번에 이제 그러니까 짠 정부의 추경안에도 보면은 대구 경북에 대한 어떤 직접 지원 한정된 그러니까 대구 경북에 한정된 특별한 지원이
금액이 이제 조금 전에 의원님은 1,000억이라고 했는데 또 다른 분은 뭐 2,000억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는데 설령 2,000억이라 하더라도 그거는 태부적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부가 다음 주 초에 추경 규모를 다시 확대 편성안을 다시 제출한다면 그거는 좀 반영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보게 됩니다. 그러면요. 조금 전에 지금 김재원 예결위원장 말씀 중에 어떤 부분이 있었냐면 오늘 자정까지 정부가 조금 전에 이제 1,000억이라고 그랬잖아요. 총 11조 7천억 가운데 1,000억 부분만 이렇게 돼 있고 좀 뭐 일각에서는 2,000억이라는 얘기도 있지만 그럼 정부에서 그 부분을 1,000억의 어떤 이 볼륨을 좀 확장시켜서 오늘 자정까지 가져온다면 국회에서는 미래통합당 야당이든 여당이든 머리를 맞대고 통과시키는 데 문제가 없나요? 심사하는 데는요? 아니 지금 우리 당의 대구 출신 주호영 의원께서 이미 그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대구 경북 지역에 대해서 지원책이 지금 전혀 없다. 이것을 대구 경북 지원한다고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모욕적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예산을 증액하고 요구하는 것은 분명히 그런 움직임이 있을 텐데 저는 그걸 넘어서서 정부가 그동안에 추경 예산을 편성한다고 얼마나 야단 법석을 떨었습니까? 그래놓고 거기에 전혀 포함시키지도 않았던 한 집에 100만 원씩 줄 것 같이 한 사람 앞에 100만 원씩 줄 것 같이 막 공수표 날리는 이런 식의 거짓말이 더 문제라는 것이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도 예산이 11조 7천억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근데 1인당 100만 원 나눠주려면요. 51조가 들어요. 51조가 드는 예산에 대해서 그 돈은 누가 낼 겁니까? 그리고 그 돈은 그러면 국채를 발행한다면 또 우리 후손들이 다 갚아야 되는데 지금 그런 식의 가능하지도 않는 그런 헛소리에 가까운 주장을 하는 것이 과연 이게 맞느냐는 거죠. 지금 상황에서는요. 이게 뭐 재난 기본소득 논쟁이라는 것이 지난 2월에 기본소득당이라는 쪽에서 처음 제안한 이후에 신생 정당들 그다음에 또 주요 지자체들이 의견을 내면서 이 부분이 논쟁이 쭉 이어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저희도 이제 다루고 있지만은 여기에 대해서 중앙정부에서는 오늘도 뭐 당정청협의회에서 나왔지만은요. 이번 추경에서 도입하는 방안 뭐 어렵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실관계를 제가 좀 한번 말씀드리고요. 그럼 이 중앙정부의 재정이 아닌 그럼 지자체에서는 할 수 있을까? 그럼 주목받는 것이 전주시입니다. 전주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해서 뭐 재난 기본소득 지급한 추진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게 성사가 된다면 그렇습니다. 또 의미도 있는 건 그렇죠. 그러니까 일단 계획이 이제 취약계층 5만 명을 이제 대상으로 해서 기본소득 50만 원씩 이렇게 되면 250억이 되는데 이걸 이제 지원을 해주겠다. 그러니까 그다음에 이걸 또 이제 장롱이라는데 쟁여놓지 못하도록 3개월 안에 쓸도록 그러니까 하겠다. 지금 이게 이제 전주시 계획이고요. 이제 그대로 추진이 될 것 같은데, 근데 문제는 이게 이제 어떤 하나의 지자체 차원에서 규모가 작은 지자체라면 충분히 어떤 지자체별로도 할 수 있는 문제인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코로나19의 여파가 경제적 여파가 거의 전방위로 퍼지고 있는 상황에서 지자체 단위에서 할 수 있는 규모와 그렇지 않은 규모가 있기 때문에 결국 만약에 이게 확산이 되면 중앙정부가 나서야 되는 상황으로까지는 갈 수밖에 없다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좀 들어요. 그렇습니다. 뭐 김재현 의원님 더 하실 말씀. 지방자치단체에서 5만 명만 한정적으로 해서 50만 원씩 주겠다는 것이 그게 물론 가능합니다. 지방자치단체 예산이 그 정도는 감당할 수는 있지만 이것이 얼마를 가겠습니까? 그리고 아마 제가 모르긴 해도 전주시가 자기들 그 지방세를 걷어서 운영이 이제 턱없이 부족할 겁니다. 그럼 이 예산은요 결국에는 그 내년에 국가 예산에서 그만큼 또 물어달라고 요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럼 이거는 결국은 불가능한 정책을 버려놓고 자기들은 먼저 저질러 놓고 나중에 뒷수습은 정부에 중앙정부에 해달라는 그런 그렇죠. 그래서 이런 것은 결국에는 이런 자치단체가 다 많아서 전주시가 그러면 옆에 있는 익산시장은 아니 우리는 60만 원 주겠다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것이 이제 전국적으로 벌어질 것 아닙니까? 그럼 그 뒷감당은 중앙정부가 해야 되니까 보건복지부에서 이런 중앙정부 차원에서 그런 복지정책에 대해서 전부 통제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과연 가능한지는 다시 중앙정부 차원에서 다시 봐야 되거든요. 알겠습니다. 이것이 하겠다는 것과 실제 가능한 것은 다른 거예요. 예비비 규모나 이런 데서 일단은 전용에 가능한 것이니까 그것이 내년에 가서 손 벌리는 부분까지 갈지는 좀 봐야 되는 문제인 것 같아요. 기본소득 혹은 재난국민소득으로 이름 붙여진 재난 기본소득으로 이름 붙여진 이슈에 대해서 한번 좀 다뤄봤고요.
정부 여당 얘기 좀 보겠습니다. 여당 얘기 보겠습니다. 민주당이 오늘 최고위원회에서 이 비례연합정당 이 참여와 관련해서 내일 이 전 당원 투표를 거쳐 결정하기로 했습니다. 이해찬 대표가 연합정당 참여하면은 민주당 의석은 하나도 추가하지 않고 이 뒷순위에서 가치 있는 역할을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네요. 그러니까 이제 예. 그 민주당발 이야기를 종합을 하면 지금 현행 상태로 해서 만약에 선거에 임하면 민주당이 확보할 수 있는 비례 의석이 한 7석 정도 되니까 민주당의 몫은 한 7석 정도로 한정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비례대표는 순번이 있지 않습니까? 1번부터 쭉 하는데 근데 그러면 그러니까 앞 순번은 그러니까 소수 당한테 그냥 그 양보를 하고 민주당 몫의 한 7석 정도의 어떤 비례 순번은 뒤로 돌리겠다. 그러면서 소수당과 함께 비례 연합정당을 만들어서 이제 참여를 하겠다. 이게 이제 민주당의 이야기의 골자인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이제 문제는 정의당이 전국위원회를 열어서 어떤 비례 연합정당에는 참여하지 않는다고 지금 의결을 해놓은 상태이기 때문에 정의당이 여기에 이제 참여를 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다시 이제 둘로 쪼개진다라고 하는 문제. 근데 아마 이제 민주당에서 그걸 알면서도 전당원 투표에 붙였다는 것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가겠다라고 하는 어떤 의사가 여기에 깔려 있다고 봐야 되겠죠. 이 관련해서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이 이런 민주당의 입장, 어떤 흐름, 방향에 대해서 연합 비례정당이 아닌 민주당 비례 전문당을 만드는 것이라는 지적을 했는데 여기는 설득력이 있나요? 일단은 그 만약에 정의당이 빠지고 이렇게 된다면 현실적으로 그렇게 귀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근데 유시민 이사장의 이야기를 이제 가만히 들어보면 그러니까 민주당에서도 비례대표 후보를 내지만 근데 그러니까 우리 그 당 비례대표 많이 나니까 우리 당으로 정당 투표 몰아주세요가 아니라 그러니까 저희 당한테 그 정당 투표 하지 말고 소수당한테도 정당 투표를 많이 해주세요. 그래서 비례대표 쪽에서 많이 가져가게 이렇게 캠페인을 벌이면 분산이 되면서 소수당이 또 비례대표를 내지 않겠는가. 이런 이제 발상법이고 지역구에서는 가급적 선거연대를 그러니까 그 모색해 들어가는 그림으로 가자라는 건데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른바 백낙천 교수안의 또 변형된 형태거든요. 백낙천 교수안은 민주당은 지역구 후보를 많이 당선시키는 걸로 집중을 하고 그다음에 그러면 정당 투표는 소수당한테 분할 투표를 하자 전략적으로. 이게 백낙천 교수안인데 이걸 약간 변형을 시킨 거라고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아요. 미래한국당을 출범시켜서 지금 뭐 속도감 있게 가고 있는 미래통합당에서 볼 때는 그 여당의 움직임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시나요? 그냥 처음부터 예상하던 바죠. 가장 위선적이고 가장 저열하게 이제 나온 거죠. 그 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처음 등장시킨 것 자체가 민주당도 이렇게 되리라고 예상을 하면서도 공수처법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그동안에 정의당 또 당시에 그 대한신당을 끌어들인 거거든요. 그리고 그들이 이 비례 정당을 출범시키면 안 된다고 했을 때 절대로 그렇게 하지 않을 듯이 하면서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통과시키고 또 공수처법을 통과시켜서 이제 정치적 목적을 달성하고 나니까 이제 와서 원래 계획대로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고 결국 의석을 손해보지 않으려는 그런 것인데 그동안에 얼마나 이 위선적이었나 하면 우리가 이 연동형 비례제 선거법을 협상을 하면서 제가 수없이 이야기했거든요. 이것은 완전히 괴물 선거법이고 정상적인 선거법이 아니기 때문에 비례 전문 정당이 나올 수밖에 없다. 그러면 민주주의가 완전히 우스운꼴이 된다. 그러니 이런 법을 통과시키면 되지 않는다 했는데도 막무가내로 공수처법 처리를 위해서 이제 통과시켰고 그래서 우리는 방어적 수단으로 그러면 우리는 저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 수밖에 없다고 수없이 경고한 끝에 만들었는데 그때 저희들 보고 뭐라 그랬습니까? 고소 고발까지 하면서 민주주의를 말살시킨다, 민주주의를 웃음거리로 만들었다라고 공격한 것이 불과 2주도 안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와서 전당원 투표라는 출구를 만들어서 비례 전문 정당을 만들고 그것도 또 부끄러우니까 뭐 무슨 연합 정당이네 마네 하면서 온갖 이름을 붙이지만 결국은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요 미래통합 그러니까 이전엔 자유한국당이었습니다. 자유한국당에서 미래한국당을 만들면서 그럼 당연히 민주당도 뭔가를 민주당 나름의 것을 만들 것이다라는 건 예측을 했다는 게 좀 깔려 있는 것 같아요. 민주당을 이끌고 있는 분들이 그동안의 소행을 보면 우리가 만들지 않아도 만들었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쩔 수 없이 만들었죠. 그리고 알겠습니다. 그것은 예견된 일입니다. 그리고 만약에 우리가 미래한국당을 만들지 않았더라 하더라도 손혜원 의원 같은 분들은 이미 저런 당을 만들어서 우리가 역공을 당했을 거예요.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이제 미래통합당 얘기도 잠깐 해보겠는데 미래통합당이 비례정당인
미래통합당의 비례정당인 미래한국당이 어제 공천 신청자 명단을 발표했는데 500명이 훨씬 넘었습니다. 뭐 경쟁률이 대단히 높은데요. 이 관련해서 공천과 관련해서 그 황교안 미래통합당 대표하고 한성교 미래한국당 대표 간의 뭐 의견이 맞지 않는다는 보도, 이게 이제 인용 보도입니다만은 이런 거 나온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좀 그러니까 봤습니까? 두 가지 531명이라는 숫자가 두 가지를 담고 있는 것 같은데요. 하나는 이제 그 계속 보도가 쏟아지는 게 이런 상태로 뭔가 그 선거에 임하면 미래한국당이 뭐 몇 석을 가져갈 수 있다. 이런 것이 나오면서 일종의 이제 호황을 누리고 있는 측면이 하나가 있다라고 봐야 되는 거고요. 근데 호황 속에서 뭔가 혼선이 벌어지고 있는 게 아니냐. 무슨 이야기냐면 그 미래통합당과 미래한국당 간의 교통 정리가 되지를 않고 있으면서 그러면서 이것이 어떤 그 출마를 희망하는 이런 사람한테 제대로 된 시그널이 전달되지 않으면서 나타나는 문전성시 현상 아니냐. 이렇게 또 그러니까 읽을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고 때마침 그래서 황교안 대표하고 한성교 대표 간에 뭔가 이견이 있다는 보도가 지금 그래서 나오고 있는 게 아닌가 이렇게 좀 해석을 할 수 있겠죠. 김재원 위원장님 시간이 별로 없어서 압축적으로 좀 한번 얘기해 주시면요. 저는 저 한성교 그 대표와 황교안 대표 사이에 박형준 위원장의 그 공천은 상당한 이견이 있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부분에 대해서는 크게 잘 뭐 이견이 있다는 이야기는 듣지는 못했습니다만 어쨌든 이견이 있는 것이 당연하죠. 다른 정당이니까요. 이게 뭐 이견이 없다면 같은 저 정당의 그 민주적인 질서가 아니라고 보고 저는 이견이 있고 미래한국당에서 오히려 좋은 그 현상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래요. 짧게 그럼. 다른 정당이면 황교안 대표는 언급을 하면 안 되죠. 아예.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다른 정당이라도 언급해야죠. 왜냐하면 자매 정당이니까요. 자매 정당이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하려고 만든 정당이에요. 그래, 알겠습니다. 두 분 웃었는데 저까지 따라오셨습니다. 예. 코로나19 비상특집 전용의 뉴스온 오늘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오후 1시 50분에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